지산돈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대역 후천개벽 문명 담론의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대역의 제1부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부터는 세 번에 걸쳐서 제2부 무엇이 태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4편 하돈학스의 세 판짜기 지정학적 재편과 문명권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실제로 다흑화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22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근데 이게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난 70년 동안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확산이라는 그 명분 아래에서 그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죠. 세계를 일원화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1990년도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 이제 미국은 역사의 종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또 인권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극단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문화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미국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취임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번 2기에 이제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래적 현실주의입니다. Transactional Realism. 이게 무엇이냐면 각국의 이익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도덕적 명분이나 뭐 보편적인 가치, 제도적인 틀을 우선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순수한 국익과 이제 국력의 권력의 균형으로 이제 세상을 보겠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그 현실주의 외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비스마르크가 이름이 굉장히 길죠. 오토 에루아르드 레오폴트 폰 비스마르크 셴하우젠입니다. 굉장히 긴 독일 이름인데요. 이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이라고는 마지막 독일의 왕가를 제국을 융성하게 만든 그 통치자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내세운 이제 현실주의 외교, 레알폴리틱에 국익을 최우선하는 거, 그리고 힘의 논리를 우위로 하는 거, 그리고 전쟁을 꼭 좋아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면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19세기 그 독일의 정치가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외교였는데, 이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 외교의 전형으로 지금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당시에 이제 뭐 이상이나 이념보다는 철저하게 이렇게 프로이센이라는 국가의 이익과 그리고 실질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외교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고 하는 그런 접근이었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 현실주의 외교를 통해서 그 당시 독일이 굉장히 분열돼 있었는데, 이 분열된 독일을 통일하고 또 통일 이후에는 독일 제국의 그 안전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이 비스마르크의 이 이야기가 그 중국의 꿈, Chinese Dream이죠. 1대1로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힌두 극대주의, 힌두 맥시멀리즘, 이제 이거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다극세계, 멀티폴라 월드라는 주장하고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나 거래적 현실주의하고 이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의 이 주장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신의 문명권, 또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가치체계, 자국의 가치체계를 우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다시 지정학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1990년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 이제 그런 보편적 가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어떤 문명과 문명 간에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2500년 전에 이미 동양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2500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면 여기서 중요한 도구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도 낙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듣기만 해도 낯설 텐데요. 근데 이 하도와 낙서는 우주와 이 세계 질서, 우주 질서의 가장 원초적인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낙서는 동양 철학의 이제 근본이 되는 뭐 태극, 음양오행, 그리고 팔괘의 근원이 되죠. 그리고 이 고전에 이제 그 오경 중에 하나인 상서, 서경이라고 하죠. 이 서경에 복희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 복희 성인이 다스리던 시기에 하수라는 그 강에 용마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요건데요. 용마가 나타나는데 그 용마의 등에 새겨진 무늬를 따라서 하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용마의 등에 이 하도가 새겨져 있죠. 이 그림 잘 보시면. 그리고 낙서는 우리나라의 우왕이 그 낙수라는 강에서 올라온 그 신성한 거북이의 등에 새겨진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입니다. 이 거북이 등에 새겨진 이 그림을 보고 낙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하도 낙서가 신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주의 구조를 표현한 상징 체계입니다. 이제 먼저 하도를 살펴보면요. 하도는 이제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부터 보시면은 이제 북쪽부터 보시면 여기는 숫자는 흰 점 1에 검은 점이 6이 있죠. 1, 6이 있고요. 그리고 방위는 북쪽이고 오행으로 보면 물입니다. 그리고 별자리는 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방위로 보면 동쪽, 오행으로 보면 목인, 이쪽은 동쪽은 흰 점이 3, 그리고 검은 점이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방위는 남쪽이고 이제 방위로 오행으로 보면 불이 되죠. 그리고 숫자는 검은 점 2와 그리고 흰 점 7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보면 오행으로 보면 이제 금이 되겠고요. 별자리는 백호가 되고 숫자로 보면 검은 점 4와 흰 점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16, 동은 38, 남은 27, 선은 49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흰 점 5와 검은 점 10이 있습니다. 방위로 보면 중앙이 되고 오행으로 보면 이제 토가 되는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숫자를 보면요, 음수 이제 1, 3, 5, 7, 9는 음수가 되고 양수가 2, 4, 6, 8, 10이 되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숫자 10개가 어떻게 우주 질서를 만들어지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쪽을 예를 들자면, 한 개의 그 흰 점과 6개의 검은 점이 있고 별자리가 현무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리고 오행으로 보면 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의 우주 질서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풀어내는 건데, 그래서 흰 점을 보면 흰 점을 전부 합하면 흰 점이 이제 홀수잖아요. 그 하늘의 수가 돼서 합이 25가 됩니다. 그리고 검은 점은 짝수가 되죠. 짝수를 합하면 전부 30이 됩니다. 그러면 55가 되죠. 그래서 주역 계사상정 구에 보면 범천지지수가 50, 유오여, 차소위성, 변화, 행귀신야라. 그래서 천지지수는 55인데 이게 변해서 이제 귀신이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혼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 질서의 신비한 변화를 주역에서는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일종의 생성 원리. 그러니까 우주가 어떤 질서에 따라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 생겨나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고 다시 소멸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걸 이제 지금 세계 지정학에 적용을 하면 1서부터 10까지의 배치는 이제 이건 새로운 질서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유일 초강대국이 하나였잖아요. 미국이라는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 안에서 담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해석은 이제 조금 더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낙서의 9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이 3 곱하기 3의 정사각형이 바로 이제 마방진 구궁도라고 하는데 중앙에 5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8개가 이제 배열되는 일종의 이제 낙서가 운용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도에서는 정적인 구조였다면, 그러니까 우주 질서가 배치되는 구조였다면, 낙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순환하고 변환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원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정학에 이 낙서를 적용을 하면 중앙의 오토가 누구냐? 중앙의 오토는 결국 이제 중앙은 전체를 장악하는 숫자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제 질서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짜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낙서가 동쪽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중앙에 있는 이 5가 교체될 가능성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그 정역 일부 김황승이 지은 정역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이 낙서의 변화가 일부 김황 선생이 지은 이 정역 8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역의 흐름이 지금 이 낙서의 전 세계 질서의 지정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부가 이 5가 이 주변부에 있던 게 이제 주변부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 주변부에 있던 것들이 이제 중앙으로 오는 이런 새로운 순환적인 변화가 오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이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낙서의 중앙의 5가 주변으로 나가고 주변부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4대 문명권의 부상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 설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볼 텐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면 새로운 낙서에 배치해서 어떤 문명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문명권, 그리고 중앙에 있던 문명권이 주변부로 나가는 이제 이런 새로운 세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1세력을 보면 서구 문명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동맹의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유럽, 캐나다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방 세계 아닙니까? 이 서구 문명권 네, 이제 기존의 이제 패권 구조가 지금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강력해요. 근데 달라지고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서구 안에서의 다원화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플루럴리즘, 다원화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은 명령을 했던 나라예요. 유럽에 대해서 명령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뭐 낙토를 확대해라, 뭐 경제 정책이나 외교 방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유럽이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일은 지금 재무장 얘기를 하고 있죠. 독일은 2차 패전 국가였기 때문에 무장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재무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국은 태평양 진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종속국이 더 이상 아닌 거라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걸 또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도 이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럽은 미국에 있어서 여전히 강력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받아주는 것이고 또 트럼프도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력은 이제 중앙문명권인데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인데 이게 가장 복잡한 영역이에요. 중앙문명권이 뭐 중국, 베트남, 라오스, 뭐 캄보디아, 뭐 미얀마, 뭐 잠재적으로는 이제 북한, 이제 이런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공통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인 동맹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이 중화문명권의 명확한 전략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육로, 하나는 해로를 통해서, 육로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이르는 이제 경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중국에 있어서 1대1로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이것은 그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일종의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예전에는 인도 차이나 전략에서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1기 트럼프 때 그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국이 만든 이제 그 1대1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그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예요. 그 다음 제3세력이 이제 이슬람 문명권인데요. 석유 이후에 이제 정체성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중동 국가들인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터키, 이란, 뭐,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파키스탄까지 포함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가장 불안정인 이제 지역이었죠.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 이슬람, 그 종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아랍과 페르시아 간의 경쟁, 그리고 외부 열강의 개입, 이제 쭉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왕이가 이란하고 사우디를 중재를 했어요. 이란하고 사우디는 굉장히 적대적 관계였는데, 이란하고 사우디를 중재를 하면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내부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동이 자꾸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면 중국에게도 이롭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외교관 왕이가, 그래서 물론 지금도 뭐 이란과 사우디가 완전히 뭐 평화로운 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적대적 관계는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브릭스가 확대가 되면서 중동 국가들이 많이 가입했죠. 뭐 이란, 뭐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브릭스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슬람 문명권이 서방의 간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들 이슬람 문명권도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석유 시대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뭐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굉장히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찾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이 산유 국가들이 모여있는 중동 국가, 이 이슬람 문명권이 찾는 게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슬람 문명이잖아요. 중동은 이슬람 문명인데, 이슬람 문명의 어떤 지적이고 정신적인 걸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제가 늘 계속 얘기하는 이 제2의 추계 시대, 문명 전환기에 있어서 이 이슬람 문명권이 새로운 의식 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4세력이 이제 인도 문명권인데요. 이 인도 문명권이 이제 제3의 극으로 부상을 한다. 제가 주목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뭐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이제 있고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잠재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럼 이제 인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인구가 13억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로 보면 5위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디지털 기술과 제조, 이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 기술과 제조의 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서평 이후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 상품 시장의 공급처였거든요. 근데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하고 베트남이 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트마니에 하루 바라트 읽기도 어려운데 이게 자급자족하는 인도라는 거예요. 이게 모디 총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슬로건이에요. 아토마니르 바라트라는 게 인도는 앞으로 자급자족한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생산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서 자기들 스스로 해서 소비를 한다는 걸 넘어서서 세계의 제3극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독자적인 문명권, 그러니까 인도 문명권으로서 인도를 스스로 자신이 그 인도 문명권의 리더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가 실제로 그 물질적인 뒷받침도 해주는 거예요. 2024년도에 이 인도 GDP 국내 총생산의 그 성장률을 보면 전년도 2023년에 비해서 6.2%가 올랐거든요. 근데 중국은 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보다 인도의 GDP 성장률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인데요. 이제 4대 문명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러시아,
이게 유라시아의 교량이냐 고립이냐 이제 이 갈림길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이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유럽하고 아시아 사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며칠 전이죠. 지금 침략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점령 지역에 그 발전소를 폭발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하고 지금 단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러시아는 중국, 이란, 그다음에 인도하고 굉장히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릭스의 아주 활동적인 멤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또 주요 국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러시아의 선택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 진짜 유라시아의 대제국이었잖아요. 그 유라시아의 대제국의 꿈을 버리고,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의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고립된, 이제 서방 세계로부터는 완전히 지금, 이게 고립돼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왕따가 된 거죠. 고착된 고립을 계속해서 갈 거냐. 근데 이 둘 중에 교량이냐 고립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이 불명확해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러시아는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유라시아의 교량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고착된 고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중견국가의 전략적인 공간인데, 이제 선택의 시대예요. 자, 이 4대 문명권의 이 재편 속에서 서구 문명권, 중앙 문명권, 이슬람 문명권, 인도 문명권인데, 가장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중견국가입니다, 바로. 중견국가들의 이 전략적인 지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견국가에 대한민국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냉전체제,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의 냉전체제에서는 국가들이 거의 양 진영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공산국가의 대표국가인 소련 쪽에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미국 서방 쪽에 붙을 거냐. 그러니까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아니면 비동맹으로 이제 명목상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이 4대 문명권이 이제 경쟁하는 환경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견국가들,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답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지금처럼 이제, 예전 그 냉전 시대처럼 양진영으로 갈린 게 아니라 4개의 문명권으로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면 이 4개의 문명권, 4개의 진영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잖아요.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가깝고, 또 일본하고는, 과거사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그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위험들이 사실 한국의 또 가장 큰 기회일 수 있거든요. 제가 쓴 것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영향은 소위 K-팝, K-드라마, K-뷰티, 뭐 K-푸드, 이 세계적이에요. 거기다가 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 지금 요즘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불안해서 소위 이제 인공지능 거품론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버블론, 금융시장 거품론으로 지금 위기가 있고 제가 지금 어제 제가 지산도원 TV 게시판에 정리를 해서 옮겼습니다. 지금 2025년에 인공지능 거품과 25년 전인 2000년 닷컴 버블, 소위 IT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IT 거품이었던 2000년처럼 지금 인공지능이 거품이 들어갔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이 앞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디지털 환경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올라섰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리고 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느 문명권, 보셨던 4개의 문명권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으면서 이 4개의 진영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처해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인 거래입니다. 자, 그럼 이 중견 국가 중에서 튀르키예를 한번 보면, 튀르키예는 유럽도 중동도 아시아도 아닌 이 세 문명권의 교차점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예전에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는 나토의 회원이면서 또 이제 중동에 있는 이란하고 이 시리아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의 에도르안 그 대통령이 소위 균형 외교, 밸런스 디플로시를 통해서 모든 진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나쁘게 보면 회색 분자이지만 실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진영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들이 터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튀르키예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얻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중견 국가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이제 그 남미 지역의 강대국이죠.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을 맺어온 나라예요. 근데 여기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에서 벗어나서 지금 브릭스 국가의 핵심인 중국,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릭스 국가의 주요 회원이잖아요. 브라질이잖아요. 그죠? 브라질부터 시작하니까. 브라질은 남반구 국가들의 이익 대변자로 자기의 위치를 높여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일단 제외하고 튀르키예와 브라질이라고 하는 중견 국가의 공통점을 보면 더 이상의 진영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핵심 이익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영과 거래를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외교의 자산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트럼프가 얘기한 이 거래적 현실주의 시대의 이 중견 국가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 튀르키예나 브라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중견 국가라고 하는 공통점을 본다면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새로운 영토의 개념인 건데, 이제 2025년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 우주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뭐 스페이스X나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 뭐 인도의 달 착륙, 이 우주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의 새로운 무대예요. 거기다가 뭐 저궤도 위성을 배치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달의 자원을 뭐 채우고 한다거나 지금 화성에 또 계속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현실적인 국가 전략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토로서의 또 사이버 공간이 있죠. 사이버 스페이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미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영토예요.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제 물리적인 영토를 넘어서 이미 데이터 영토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뭐 디지털 실크로드나 중국의 AI 주권, 유럽의 AI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 누가 데이터를 통제할 거냐, 누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거냐, 누가 사이버 공간의 규칙을 정할 거냐, 이게 이제 새로운 지정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지정학인 육지와 해양을 벗어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낙서, 우리가 앞에서 본 낙서의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낙서의 구궁 체계가 지금의 이 다층적인 영토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9개거든요. 이 9개의 영역에 우주, 정보, 에너지, 경제, 권력, 기술, 해양, 육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어떤 국가 문명권이 우위를 가질 것이냐. 이거는, 일단 배치를 그냥 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극세계의 판을 짜는 나라들이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분야에 강력한, 그 독점력, 소유력과 독점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다극화 세계의 주도국가로 떠온다는 거죠. 미국을 대체하는.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6번째, 한국의 선택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중견국가에서 추계국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한국은 이 새로운 질서, 세계 질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지정학적인 딜레마를 보면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험과 기회.
그 위험에 그냥 빠질 것이냐, 이걸 기회로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있어요.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러시아는 완전히 예측 불가의 나라가 됐어요.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이 살 수 있는 생존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가그사 활동도 계속 남아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위험함이 바로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처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설을 우리는 이 패러독스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에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한테 한국은 뭐가 될까? 미국한테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중국한테 한국은 동남아 진출의 관문이고 한류 문화의 발원제예요. 요즘 중국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역사 왜곡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고대사가 지금 다 중국 역사가 됐습니다. 아시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에서 나왔다고 하는 문화공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뭐냐 도대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한국에게 동북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이제는 러시아가 저렇게 예측 불가의 나라가 되면 동북아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의 안정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인도도 K기술이나 K콘텐츠는 인도가 중국의 대항마로 전략하는 정보기술의 최고 사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바로 전략적 가치예요. 이 전략적 가치는 바로 반도체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권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군대를 강하게 하겠어요. 뭐 초강대국이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반도체 외교, 지금 그나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특히 2025년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 텐데, 자,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이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나 AMD가 해요. 그래서 장비 제조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이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유일한 제조사가 ASML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을 눈여볼 필요가 있는데, TSMC, 이 TSMC가 세계 전자칩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절대 다수인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세계 메모리 칩의 70%를 공급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이 TMS, 대만의 TSMC가 주로 뭘 만드냐면, 로직 칩을 만들어요. 로직 칩. 다시 쓰겠습니다. 로직 칩을 만드는데, 이 로직 칩이 뭐냐면, 시자가 빠졌네. 로직 칩이 뭐냐면, CPU, 그죠? 컴퓨터에서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있죠? 그 CPU나,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GPU, 이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로직 칩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로직 칩이 아니에요. 메모리 칩입니다. 그 메모리 칩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기억이에요. 램이라든지 SSD. 이런 칩을 만들어요. 그 램이 이제 주기억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돌리려면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를 넣고, 그 다음에 램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넣어서 그게 돌아가게 하려면 그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CPU거든요. 그리고 어플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작동시키는 게 CPU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인공지능을 쓰려면 GPU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로직 칩인 거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램의 용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기억량이 커지겠죠? 그럼 이제 SSD는 이 주 기억 장치인 램으로 부족한 거를 SSD에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램이 SSD의 보조장치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그 기억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 세계 이 칩의 양으로 봤을 때 중국의 TSMC하고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그 전자칩의 공급 국가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는 그 로직 칩이나 그러니까 CPU나 GPU뿐만 아니라 메모리 칩, 램이나 SSD 다 필요해요. 그죠? 인공지능 칩도 로직 칩, 메모리 칩, 메모리 전부 필요해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로직하고 메모리 다 필요해요. 우주 위성도 로직하고 메모리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반도체가 없이는 세계의 첨단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도체 외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뭐 유럽연합 전부 한국에서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공포감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SK 하이닉스가 막 엄청나게 이제 불기둥을 뿜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거품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이 이제 들어가서, 근데 제가 보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익률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탈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있어요. 지금처럼 50만 원대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반도체 기술을 무기화하면서 그걸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당신들에게 우리는 당신들한테 모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와 정신 문명의 이중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의식과 영성의 문제인데, 반도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한국이 중견국가로서의 전략적 위치를 다져나가려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정신 문명을 다져요. 우리가 저기 3편에서 다뤘잖아요. 제2의 추계 시대는 의식도약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G세대가 뭘 찾고 있어요? 명상, 영성, 의미, 네트워크, 연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간 게 뭐냐면, 한국의 K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Z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개인의 영성 추구와 집단의 어떤 조화가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 뉴진스, 이 세계 청년들한테 우리 한국의 이런 그룹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식 진화의 메시지를 음악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나의 것인가? 뭐 그렇게 지금 번역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내가 나로 살아가기로 아마 번역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3편에서 말했던 그 통합의식 단계에서 이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포장해 준 거예요. 여기에 더한다면, 한국의 정신문명 있잖아요. 주역, 명리학, 풍수지리, 한의학, 선불교.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서방엔 없거든요. 서방이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서방은 지난 300년 동안 물질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육체는 강해졌고 물리적으로는 강해졌지만 영혼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반면에 동양은 꾸준하게 정신문명을 키워온 지역이에요. 그 전통 속에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할 일은 이 동양의 정신문명을 현대적으로 잘 복구하고 세계에 제시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역하고 명리학은 지금의 중국, 이 중원에서 출발했지만 모택동의 중화혁명,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이걸 다 소멸시켰어요. 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국에서 주역과 명리학이 더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리학은 이제 전통 명리학에만 머무르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양자 명리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주역 같은 경우는 우주의 주기와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굉장히 심한 철학이거든요. 한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의학이 뭐 단순한 의료책은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몸을 에너지로 보는 일단 의학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방에서는 뭐 대체의학이니 뭐 영성 탕분이, 그러니까 서양에서 명상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동양의 선을 공부해요. 그 도교를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이 흐름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추계 국가로 가야 돼요. 이 추계 국가의 역사적 선례가 있어요. 우리 역사에 보면. 역사를 보세요. 당나라 시대 때 신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신라는 당의 직접 지배를 받는 속국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고려 넘어오면서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는 일종의 속국 같은 역할이 됐지만, 신라는 당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여러 세력들 중에서 이 문화의 어떤 정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 정보의 일종의
그 허브 역할을 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신라인들을 통해서 동남아의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또 신라를 통해서 중국 문화에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는 축의 국가였어요. 중심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연결하는 축이었어요. 한국이 지금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한국은 초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축의 국가가 되면 됩니다. 그럼 축의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반도체 외계 살려야 되겠죠? 기술 전선에서 한국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6G, 이 기술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해서 이게 국가자산이라는 걸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 외교의 고도화. K 컨텐츠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제2의 추계 시대의 의식 도약을 표현하는 문명의 목소리라는 걸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정신 문명의 외교를 개척해요. 주역 명리학, 한의학, 선불교, 이런 한국의 정신 문명을, 이런 자산을 글로벌화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되고, 네 번째는 기술 표준의 선도, 소프트 파워잖아요. 이제 요즘 그 세계 기술 표준 조직들이 많잖아요. ISO라든지 ITU 같은 조직들이 많아요. 여기서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돼. 5G의 6G나 뭐 인공지능 윤리 표준에서,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표준, 이런 데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이게 소프트 파워의 극치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앞으로 깨달아야 되는 한국의 미션이 그럼 뭐냐? 축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축의 나라, 축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지배받는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패배한 나라로 갈 거냐. 지금 그 시점에 서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의 이재명 정부로는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10편이 다 끝나면, 대역 시리즈 10편이 끝나면 주역점괘로 내년 구군을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못 가요. 이 대역의 후천개혁 문명 담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정학적인 퍼즐 속에서 세 가지 길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술과 문화로 모든 진영의 필수 파트너가 되니까, 모든 이 아까 4개 문명권 있죠. 그 4개 문명권 진영에서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분단의 고통을 평화의 자산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서 문명의 교력 역할을 해야 돼. 이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이거예요. 한국은 원래 중간 위치에서 조화를 잘 만들어내는 민족이에요. 삼국시대에도 그랬고, 고려 조선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제 이 제2의 추계 시대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동양의 영성과 서방의 기술을 잘 결합해서 문명권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500여 년 전 제1의 추계 시대와 다른 새로운 문명 전환기의 대역 시대의 핵심입니다. 네, 그동안 4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극에 달한 정치 권력은 내려온다. 그래서 미국의 쇠퇴를 말했고, 이제 중천 건계의 상요 효사인 항룡유해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극에 달한 경제 불균형은 조정된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 상극 이야기를 해드렸고, 세 번째 문은 극에 달한 의식은 우주 의식으로 도약한다. 그래서 주역의 중풍 손괴, 그 손괴가 말하는 그 침투, 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번째 문, 오늘은 극에 달한 단극 질서는 이제 다극 질서로 재편된다. 그리고 하도낙서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서 말씀을, 이런 모든 변화 배후에는 결국 기술혁명이 있거든요. 왜 의식에 도약해야 되나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 기술이 인간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뭐 생명공학, 우주, 다 이게 우리가 살던 세상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양 철학에 보면 이제 수화 상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화는 이제 물과 불에 서로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파괴하지만 또 이 물과 불은 물과 불의 대립을 통해서 사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원리를 또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술과 인간은 상극이냐 아니면 상색이냐. 그래서 제 5편에서는 물과 불의 상쟁, 기술, 그래서 AI 양자 컴퓨팅과 인간의 미래에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